성공 취업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이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 장소와 다양한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들을 만날 기회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면접 장소에 업무 공간이 같이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나를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지나치는 그 순간 혹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치는 순간에도 그 조직 구성원들은 여러분을 조금 더 그 첫인상만으로 여러분을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매너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유연성, 전문성, 신뢰감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인상 심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면접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매너들 중에서 오늘은 시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컨택이라고 불리는 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도 선생님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 눈을 보는데 너무 무섭게 쳐다보셔서 계속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시선 처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오래 쳐다보고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함을 덜어 느끼기도 하는데요. 자, 시선 처리하실 때에는 상대방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 더 유연하게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람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좀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부분이 크게 고민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뭐 발표라든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시간이 많지 않았다던가 혹은 면접이 처음이다 하는 분들은 꼭 숙지해 두시면 그 현장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상대방이 1대1, 한 명인 경우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1대1의 상황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테이블 하나를 중간에 두거나 혹은 1m에서 1.5m, 넓게는 2, 3m 정도 거리에서 아마 면접을 보실 겁니다. 자, 그때 상대방의 눈을 보시는데요. 그 시선 처리가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책들을 보시면 상대의 눈을 보기가 어색하면 뭐 인중을 봐라, 턱 끝을 봐라, 코를 봐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혹은 어떤 책에서는 넥타이의 라인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책들도 있는데요. 자, 그게 이제 상대방과의 거리가 좁을수록 그 부분을 더 유의하셔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요. 혹은 이 강의를 듣고 누군가를 시험 삼아서 한번 부탁드려서 시선 연습을 해보시면요.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대의 코, 인중, 턱 끝을 볼 경우 시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어디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1대1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대의 눈을 보셔야 됩니다. 상대의 눈을 보실 때에도 뚫어져라 이렇게 응시를 너무 뚫어져라 하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한 눈의 깜빡임과 눈 근육을 활용하시면서 편안하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그 상대방의 눈을 보기 어려워서 그 벽에 점을 찍고 그 점을 한번 응시해봐라 라는 간단한 말씀 드렸었는데요. 표정 연습할 때도 여러분 중요할 거고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 그 점을 응시하면서 무언가를 응시하는 훈련부터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고 한번 훈련해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그 면접관으로 들어올 법칙한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미리 출력해서 붙여놓고 연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1대1의 상황에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 볼 수 있는 텍스트나 메모지가 있다라면 시선이 조금 떨어지면서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요.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는 대화하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 명 있는 상황 생각해 볼게요. 3명 혹은 4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A, B, C, D 4명의 면접관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하고 B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자, 자네의 장점은 뭔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그랬을 때는 누굴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셔야 되죠? 네, 바로 B 면접관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C, D 면접관은 보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A, C, D 면접관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B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B 면접관을 먼저 보시면서 답변을 이어가시고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말씀하신 뒤에 A, C, D 면접관을 차례로 번갈아 가시면서 아이 컨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B 면접관과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면접관도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시선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왔다 갔다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응시하실 때에는 한 시선을 주실 때에는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여유 있게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4명의 친구들을 앉혀놓고 한번 실습해 보세요. 자, 그래서 너무 빠르게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지 혹은 내가 눈을 명확하게 쳐다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매너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도 있지만요. 이 시선을 명확하게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훈련한 다음에 면접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면접하실 경우도 있을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두고 발표를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는 모두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기보다는 그 전체의 청중을 보시고 그룹핑을 하셔서 조금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인원에 따라 더 많다면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A그룹을 볼 때에는 앞에 있는 청중을 보시고 B그룹을 볼 때에는 똑같이 앞에 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뒤쪽으로 주신다거나 하셔서 청중 전체를 보고 있는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깝게 앉아있는 사람만 쳐다보게 된 경우에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을 좀 덜 할 수도 있고요. 관심을 못 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는 사람들과 뒤서 있는 사람들을 왔다 갔다 지그재그의 형태로 그림처럼 지그재그의 형태로 좀 구역을 정하셔서 시선을 분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선 처리하실 때는 여러분 절대 천장이나 땅으로 시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 눈을 쳐다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시선이 좀 땅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로 가게 되는 경우 진실을 말하지 않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선 보셨고요. 자, 다음에 손동작입니다. 손동작은요,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매너 상황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스피치를 할 때에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보통은 손동작 연습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세요 혹은 왼쪽으로 가세요 이런 손동작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손동작을 할 때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손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손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왼쪽으로 가세요. 훨씬 더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동작 하실 때 몇 가지 기억해 보시면 좋은데요. 우선은 손동작은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간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거리에 따라서 그 크기를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체 안에서 많이 손동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과장된 제스처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안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말을 할 때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앞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앞쪽으로 가는 제스처가 상대를 배려하는 느낌을 더 줄 수도 있겠죠. 자, 손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특히 안내를 하실 때,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안내를 하실 때는 더더욱 공손한 손동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손은 항상 공손하게 모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서
큰 느낌으로 성의 없게 하는 것보다는 공손하게 손끝에 힘을 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많다,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많다, 자, 높다라고 할 때도 그냥 투박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찍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낮다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손 모양 신경 써주세요. 자, 왼쪽으로 가세요. 자, 화장실 어딘가요? 왼쪽으로 가세요 할 때도 왼쪽이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공손하게 자, 왼쪽에 있습니다.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손하게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가리키는 장소를 해주시면서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과 제가 투박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자, 여러분과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는 것도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뭐 손가락질로 하거나 투박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자, 여기를 봐주시겠어요? 하시면서 손동작과 손끝의 모양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자, 손동작을 하실 때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손동작은 좀 부정의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체 위에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스피치 하실 때도 중요합니다. 손동작을 하실 때 막 이렇게 여러 손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에서 한두 번씩 이렇게 손동작을 해주시면 발표를 조금 더 간결하게 보일 수도 있게 하니까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동작 하실 때는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이 드는 손의 모양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동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거리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손동작의 크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절대 손가락질을 하지 않도록 어느 곳을 가리킬 때에도 항상 손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하는 손동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다음은 전화 매너입니다. 전화 매너. 여러분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업무 관련된 전화를 받아야 하실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화 매너를 조금 알려드리고요. 여러분이 취준생으로서 여러분의 그 지원 기업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들이 또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신입사원이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전화가 온다면요. 항상 전화벨이 2번 이상 울리지 않게 그 자리에 있다면 2번 이상은 울리지 않도록 바로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은 인사와 소속을 함께 밝히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S전자 누구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반갑습니다. S전자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인사법을 또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발음은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건데요. 전화 그 유선상의 음질 차이도 있을 거고 전화를 받을 때는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발음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자, 스피치와 관련된 우리 직업방송의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발음은요. 입모양에 영향을 주는 모음 발음과 그리고 혀의 위치에 따른 자음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발음이 안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에 보통은 입모양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혀의 위치가 둔하게 움직이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전화 받으실 때도 그 모음의 입모양에 따라서 분주하게 입술과 입을 많이 움직여 주시면 명확하게 누구나 발음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발음 정확하게 하셔서 듣는 사람이 피로하지 않게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꼭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하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시간이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본인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할애된 시간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친절한 태도로 정중하게 말하기인데요. 전화를 받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로 직결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기업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친절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음성 자체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전화를 성의 있게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시면서 밝은 음성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표정은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콜센터 직원들은요. 그 전화를 받기 전에 옆에 거울을 두고 그 거울을 한 번씩 보면서 밝게 한번 웃고 나서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얼굴 근육과 표정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그 음성 자체도 그와 맞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표정은 무표정한데 밝은 음성이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표정도 같이 가시면서 상대와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통화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음 이상의 톤으로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말하기라고 하는데요. 너무 낮은 음성으로 계속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지루하게 들을 수도 있을 거고요. 높은 음성을 계속 하시게 되면 좀 피로하게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내용에 따라 중음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 그 톤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전화 수화기와 내 입과의 거리를 고려하셔서요. 그 적당한 거리를 두셔서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게 유의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끔 문어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뭐뭐 하였으며 뭐뭐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런 딱딱한 어투로 하시는 것보다는 구어체로 풀어서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또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식을 차리는 선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통화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수량이라든지 날짜, 가격,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메모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창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 듣고 난 뒤에 자, 제가 들은 내용이 맞나요? 라고 확인해 보시는 작업도 중요하실 거고요. 자, 통화가 끝나면 수화기를 바로 내려놓거나 끊지 않는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네,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뚝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를 끊으시고 하나, 둘, 셋이고 여유롭게 끊어주세요. 사소한 거지만 상대방은 좀 무례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통화하기 싫었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유 있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준생의 전화 매너, 그럼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전화가 왔거나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예요. 여러분이 기업에 지원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 어느 기업에서 전화가 올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엔 너무 많은 광고 전화들이 오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임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기업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전화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아이 같은 말투로 받으시거나 혹은 내가 좀 성의 없게 무뚝뚝한 말투로 전화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모르는 번호로 왔을 때 조금 더 면접이라는 생각으로 정돈된 말투와 음성으로 전화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류 합격, 기타 합격 소식을 전화통화로 전해 받았을 때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데요. 저도 그 채용을 하면서 서류 합격 전화를 건넸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의 이미지나 첫인상이 좀 결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정말인가요? 하면서 정말 좋은 음성으로 감사합니다, 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기분 좋게 받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세요? 네, 기분 좋게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받는 지원자들에게 조금 더 시선이 가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지원자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라는 말을 또 다른 상사에게 건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합격 전화 받으시면요. 좋잖아요, 사실. 그 좋은 감정을 남김없이 드러내 주시고 또 열심히 준비하시겠다는 짧은 스몰 토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관련 추후 일정 관련 소식을 전해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복창하면서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메모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 들은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자, 이렇게 사소하게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전화 통화를 받는 경우에 그 전화를 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통화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후 일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에도 그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서 반드시 물어보시면서요. 몇 번이고 다시 전화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자, 지원 기업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남겨져 있을 때 있을 겁니다. 왠지 모르게 지원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있을 겁니다. 자, 걸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자,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전화를 거는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전화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이셔서 조금 더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수신이 가능한 번호라면요. 그에 맞게 꼭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인사말들은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를 받으시면 그에 맞게 짧게라도 이렇게 문자에 회신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수신이 불가하다라고 하시면 보내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자, 주의하실 점은 문자 메시지가 회신이 가능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자, 그걸 문자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가볍게 질문하시는 것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되질문하시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좀 주변에서 알아보시고 정말 여쭤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꼭 전화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뭔가 그 담당자에게 과제를 준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시기보다는 꼭 유선상으로 통화로 여러분들의 궁금점을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인성이나 매너, 예절 이런 것들이 계속 체크가 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은 상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상석이라는 것은 가장 편안하고 좋은 좌석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급자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캐치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합숙 면접이나 혹은 선배와의 회식 자리 이런 부분에서도 상석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회의실의 상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만 있고요. 그 다음에 좌석이 지금 그림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상석은 어디일까요? 네, 상석은 가장 편안한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의자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야겠지만 가장 중심부인 7번이 상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을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자, 가장 상급자가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7번 다음에 6번, 3번, 5번, 2번, 4번, 1번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상석을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에서 출입문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출입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또 좀 번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출입문과 가장 먼 좌석이 상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신다면 자, 출입문과 가장 먼 좌석이기 때문에 1, 2, 3번 라인이 상석이 되겠죠. 4, 5, 6번 라인은 하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서는 가장 상석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2번입니다. 중심부에 위치한 자리이고요. 그 이후에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번, 3번,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신입사원이 되셔서 거래처를 초대하셔서 그 거래처 방문자들이 회의실로 왔을 때 자, 1, 2, 3번 라인으로 꼭 안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 5, 6번 라인은 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4, 5, 6번 가운데서 가장 하석은 어디죠? 네,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4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을 가장 말석 하석으로 챙기시고요. 자, 만약에 어떤 상사분이
아, 나는 4번에 꼭 앉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기 앉을게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4번이 하석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자, 4번이 하석이지만 그 상급자가 앉고 싶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상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말석 하석이더라도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자리가 상석으로 바뀌기도 하는 상황,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같은 위치의 회의실인데요. 바깥으로 큰 유리창이 하나 나 있습니다. 보니까 뷰가 굉장히 멋져요. 네, 그래서 뷰를 바라보는 자리가 더 좋게 느껴지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출입문도 고려하지만 큰 유리창 바깥 풍경이 잘 보일 수 있는 자리를 상석으로 안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4, 5, 6번을 먼저 안내하시고 불편하신지 여부를 물어보신 다음에 출입문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에도 상석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급자들은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상급자를 좀 안쪽으로, 버튼과 먼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버튼과 가장 먼 쪽 어디죠? 네, 1번이 상석이 되겠습니다. 1번과 3번 쪽으로 그 상석을 안내해 주시고요. 신입사원이나 하급자들은 4번 쪽에 위치하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실 때 버튼을 바깥에서 누르고 사람들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시고요. 그 다음에 내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머물고 계신 다음에 상대방이 다 나가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의 상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선과 제스처에 해당하는 비언어 매너, 그리고 전화 매너,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의 상석 매너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 혹은 면접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매너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비즈니스 매너를 정리해 보셨는데요. 여러분이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조금 더 매너 있는 취준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